앞으로 사람을 만나면 세 가지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새로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집니다. 겉모습은 단정하고 말은 공손해도 속은 알 수 없지요. 정약용은 사람을 아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의 말과 태도 속에 본심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에서도 이 말은 조금도 낙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서로 너무 빨리 친해집니다. 하지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려면 깊은 관찰보다 올바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다산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세 가지를 물어라. 그 답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이다. 첫째 물음. 요즘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결을 가장 정확히 드러냅니다. 누군가는 돈이요. 하고 곧장 말할 겁니다. 그의 삶은 현실의 벽 앞에서 버티는 중입니다. 누군가는 사람 때문에요. 라고 할 겁니다. 그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여전히 누군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별로요, 다 감사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 내면을 다스리는 힘을 가진 이입니다. 사람은 힘든 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무엇을 어렵게 느끼는가? 그 무게가 바로 그의 세계의 크기입니다. 둘째 물음. 당신이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예요? 이건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을 묻는 질문입니다. 어떤 이는 회사에서 상 받았을 때요. 어떤 이는 아이들이 잘 클 때요. 또 어떤 이는 작은 약속을 지켰을 때요. 이렇게 대답하겠지요.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 보면 무엇을 인생의 중심으로 두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옳다 여기는 일에 힘을 다한다. 즉, 그가 잘했다 여긴 일은 그의 마음이 어디에 뿌리내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칭찬받고 싶은 욕심 때문인지, 진심으로 옳다고 믿어서 한 일인지, 그 차이가 바로 본성의 깊이입니다. 셋째 물음. 요즘 제일 고마운 일은 뭐예요? 이건 단순한 예의의 말이 아닙니다. 감사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단단합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 시절에도 제자들에게 마음에 늘 한 줌의 감사가 있으면 역경도 스승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결핍을 말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누가 자신을 몰라주는지. 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있는 것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의미가 삶을 단단하게 합니다. 요즘 시대에 감사를 입 밖에 낸다는 건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지혜의 훈련입니다. 이 세 가지 물음. 무엇이 힘든가? 무엇이 자랑스러웠는가? 무엇이 고마운가? 이 세 질문을 나누면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힘든 것을 말하는 태도에는 진심의 크기가, 자랑을 말하는 방식에는 인격의 무늬가, 감사를 말하는 눈빛에는 영혼의 높이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아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일상 속 세 가지 대답을 듣는 것, 그것이 곧 본성의 초상화입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사람을 시험하려 들지 말고 그의 말을 조용히 들어라. 그 대답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마음속에는 늘 보이고 싶은 나와 감춰야 할 나가 함께 살고 있지요. 정약용은 심경미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샘과 같아서 손으로 덮을 수는 있으나 언젠가 다시 솟아오른다. 그 말처럼 본성은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은 그것을 조금 더 늦추는 기술을 익힐 뿐입니다. 요즘 사회는 체면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진심보다 이미지로 평가받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배려 깊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마음을 감춥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뒤돌아서 한숨 짓지요. 정약용은
이런 세태를 이미 조선 시절에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관료 생활을 하며 수없이 사람의 겉과 속을 보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짓된 공소는 마음의 거울을 가리는 먼지다. 체면은 사회를 유지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진심을 썩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숨기기 위해 혹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신을 꾸밉니다. 이것이 위선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위선은 단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위선은 인간이 짐승과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기에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완벽하지 않음을 알고 숨기려는 그 마음 자체가 도덕의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숨김이 너무 오래가면 자기 자신마저 잃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쓴 가면이 나중엔 진짜 얼굴을 삼켜버립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본성을 감추려 할까요? 첫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인간의 언행을 구부립니다. 그래서 솔직함보다 안전을 택합니다. 정약용은 이를 겁심이라 불렀습니다. 겁심이 크면 언행이 굽는다. 이 한 줄에 오늘의 인간관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둘째는 욕망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남보다 더 옳고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요. 그래서 진심보다 이미지를 꾸밉니다. 하지만 꾸며낸 이미지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거짓된 겉모습은 결국 진심의 균열로 나타납니다. 셋째는 습관입니다. 오래 숨기다 보면 숨기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때부터는 진심을 표현하는 법을 잊습니다. 표정도 말투도 마음의 반응도 모두 계산이 앞서지요. 이때 인간은 관계의 깊이를 잃습니다. 표정은 남아있지만 온기는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그 해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꾸밀 수 있으나 그의 마음은 고요할 때 드러난다. 즉, 조용한 순간의 태도에서 진짜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화려한 자리, 떠들썩한 모임 속에서는 사람이 자신을 숨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틈,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를 대하는 태도, 불편한 상황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의 침묵을 살피십시오. 그가 불리할 때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가 아무 이익도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순간이 가장 정직한 본성의 문의입니다. 결국 인간은 체면과 진심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사람이 완전하길 바라지 말고 진심으로 돌아오길 바래라. 본성을 숨기는 것은 인간의 약함이지만 그 약함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성찰이 시작됩니다. 가면을 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가면 속에서도 나는 누구인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안다는 건 결국 그의 위선 속에서 진심의 흔적을 잇는 일입니다. 그 흔적을 볼 줄 아는 눈, 그것이 다산이 말한 통찰이자 덕의 시작이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진심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말은 관계를 흔들고 때로는 자신을 상처 입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침묵을 택합니다. 그냥 넘어가자. 괜히 말해서 뭐해? 솔직하면 손해본다. 이 말 뒤에는 작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바른 마음을 말하는데 두려움이 생기면 그때부터 세상은 거꾸로 돈다. 솔직함은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양심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따르려는 사람은 언제나 외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바로 인간의 품격을 세웁니다. 현대 사회는 포장된 솔직함이 많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솔직해서 그래. 하지만 그 솔직함은 종종 타인을 배려하지 않은 공격일 뿐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거친 진심이라 불렀습니다. 말은 곧 마음의 그림자이니 거칠면 그 마음도 흐리다. 진짜 솔직함은 공격이 아니라 용기 있는 부드러움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되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그건 타인을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진심을 굽히지 않는 절도의 미학이지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현실에서 자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사람은 언제나 외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맞장구 칠 때 혼자 고개를 젓고 모두가 침묵할 때 입을 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사람은 무리에 섞여야 안락하나 진리를 좇는 자는 무리를 등져야 한다. 그는 권력의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았고 결국 강진의 외딴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 유배의 세월이 그를 가장 깊은 사유로 이끌었습니다. 솔직함은 때로 세상으로부터의 추방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 추방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문제는 여전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진심을 말해도 될까? 하는 망설임은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지요. 솔직하게 말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입을 닫으면 자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 갈림길에서 많은 사람은 체면을 택하고 소수만이 진심을 택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진심을 택한 소수의 용기를 기억합니다. 솔직함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앞에서의 솔직함.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나는 왜 이렇게 느끼는가? 그걸 솔직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타인 앞에서의 솔직함. 불편하더라도 진심을 말하는 것. 단, 상대를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말이어야 합니다. 셋째, 세상 앞에서의 솔직함. 부당함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는 것. 이건 가장 어려운 솔직함입니다. 정약용이 유배를 감수하며 택한 바로 그 길입니다. 솔직한 사람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보면 알게 됩니다. 진심은 결국 신뢰로 돌아온다. 속이는 말은 순간을 얻지만 진심의 말은 세월을 얻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은 바람에 흩어지나 진심은 세월 속에 남는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글이 유배지의 초라한 초가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그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권세보다 진심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용기를 조금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한 말은 상처를 낳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피하려다 우리는 자신을 잃습니다. 진심을 말하는 용기, 그것이 결국 인간의 가장 고귀한 품격입니다. 솔직한 마음을 지키는 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언제나 환영받는 것은 아니지요. 세상은 진심보다 분위기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사람은 종종 오해받고 고립됩니다. 정약용은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심이 지나치면 외로움이 뒤따르고 타협이 지나치면 마음이 썩는다. 인간관계란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긴 줄타기입니다. 진심을 잃지 않되 타인을 무너뜨리지 않는 말에선 그 절도를 배우는 것이 사람다운 관계의 핵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솔직함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직장에서의 솔직함은 무례함으로, 가정에서의 솔직함은 비난으로, 친구 사이의 솔직함은 거리두기로 받아들여지기 쉽지요. 그러나 정약용은 진심은 말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라 했습니다. 솔직함이 상처로 들리는 이유는 그 말 속에 배려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진심이더라도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으면 그건 폭력입니다. 거짓이더라도 상대를 세워주려는 말이라면 때로는 선의가 됩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기술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제자 이석거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바른 말을 하되 부드럽게 하라. 부드러움은 발음을 오래가게 한다. 이 짧은 구절 속에 관계의 철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진심을 전할 때 그 말의 끝을 조금 둥글게 다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날카로운 진심은 상처가 되고 둥근 진심은 위로가 됩니다. 요즘 우리는 진심을 말할 용기만 배웠지 진심을 전하는 기술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불편할 때 당신은 왜 그렇게 해요? 라고 묻는 대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진심을 담되 상대의 마음을 먼저 묻는 것. 그게 정약용이 말한 예의 힘입니다. 예는 형식이 아니라 타인의 자리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위에 놓인 진심은 아무리 불편한 말이라도 받아들여질 여지를 가집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바르게, 마음은 따뜻하게. 이 말은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장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이 균형이 깨지면 관계가 흔들립니다. 바른 말만 남으면 냉정해지고 따뜻함만 남으면 공허해집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세우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철학적 성숙입니다. 그러나 진심을 전하는 일은 아무리 섬세하게 해도 상처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고민합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할까? 정약용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말을 아껴야 할 때가 있고 말을 내어야 할 때가 있다. 입을 다물어 덕이 되면 침묵이 곧 말이다. 즉, 침묵 또한 진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단, 그 침묵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말이지요. 현대의 인간관계에서 진심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균형을 잃지 않는 연습입니다. 진심을 말하되 상대의 마음을 잃지 않는 연습. 진심을 감추되 스스로의 양심을 잃지 않는 연습. 그 두 연습이 함께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솔직함에 이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말은 물과 같아서 세게 흐르면 산을 깎고 조용히 흐르면 들을 적신다.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진심이 너무 세면 관계를 깎고 진심이 너무 약하면 의미를 잃습니다. 적당한 속도로 흐르는 진심, 그게 사람 사이의 품격입니다. 솔직함은 결코 혼자만의 미덕이 아닙니다. 그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술입니다. 진심을 지키되 상대의 마음을 품는 것. 그 지점에서만 관계는 오래갑니다. 정약용의 말대로 진심은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진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진심을 감싸는 덕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 사이의 온도가 맞춰집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거울이 있어야 얼굴을 볼 수 있듯 타인이 있어야 마음의 모양을 압니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세상 속에서만 닦인다. 세상과 멀어져 깨끗해지려는 자는 결국 자신을 속이는 자다. 즉, 관계는 우리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닦아주는 연마석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부딪히며 드러나는 감정, 그 감정이 바로 내가 아직 다듬지 못한 본성의 자리이지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정약용은 오히려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은 사람 덕분에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은 것이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의 무례한 말에 화가 났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상대보다 우리 자신의 성질을 더 뚜렷이 보게 됩니다. 그때 왜 저 말이 나를 이렇게 흔드는가를 돌아본다면 그 순간은 이미 수행이 됩니다. 정약용은 타인의 허물은 내 성찰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남의 결점을 탓하기보다 그 결점을 미워하는 내 마음을 먼저 살피라는 뜻이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상대의 문제를 내 성찰의 재료로 바꾸는 일입니다. 대부분은 상대를 고치려 하고 극히 일부만 자신을 고칩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닦아라. 이 한 문장은 인간관계의 철학적 전환점입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일수록 나의 본성을 단련시켜주는 스승이 됩니다. 현대 사회는 관계의 피로로 가득합니다. 직장에서, 가족 사이에서, 친구 관계에서도 이제 사람에 지쳤다 는 말이 흔하지요. 하지만 관계는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성숙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에도 사람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외로움과 오해 속에 살았지만 그 외로움이 그를 맑게 만들었습니다. 벗이 없음을 한탄하지 말라. 벗이 없을 때 비로소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사람과 멀어질 때 우리는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때 그 깨달음은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혼자 닦은 마음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길러진 마음이 진짜 힘을 가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돌은 돌과 부딪혀야 둥그러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 마찰이 없으면 마음은 날카롭게 남습니다. 하지만 부딪히고 깨지고 다시 붙으면서 모난 마음이 조금씩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늘 사람을 피해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부딪힘이 싫어 혼자 살겠다면 그 마음 속에 이미 교만이 깃든 것이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곧 마음의 거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수록 그 미움이 내 안에 상처를 비춥니다. 누군가를 이해할수록 그 이해가 내 안의 여유를 넓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감정의 즉답을 멈추는 것. 상대가 거칠게 말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 호흡 쉬어보는 습관. 정약용은 한 호흡의 여유가 천 갈등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둘째, 상대의 입장으로 한 걸음 옮겨보는 것.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상상해보는 일. 그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시야를 넓히는 일입니다. 셋째, 감정이 아닌 원리로 판단하는 것. 기분으로 대응하지 말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잃지 않는 태도. 정약용은 이를 의리의 판단이라 불렀습니다. 의리로 보면 모든 다툼이 작아진다. 이 세 가지를 반복하다 보면 사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은 그 과정을 심성의 연마라 불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마음이 닳는 것은 그 마음이 연마되는 증거다. 즉, 상처받는 일조차도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도장입니다. 정약용의 삶은 그 증거였습니다. 권력의 변심, 벗의 배신, 세상의 외면 속에서도 그는 원망 대신 성찰을 택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고 자신을 돌아보면 마음의 주인이 된다. 우리 또한 관계 속에서 이 말을 떠올릴 수 있다면 분노 대신 깨달음이 남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을 통해 배우고 사람을 통해 단련됩니다. 누군가와의 갈등은 인생의 흠집이 아니라 마음을 매끄럽게 하는 손질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그 오래된 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사람 된다. 가까움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거리가 멀면 외로워지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숨이 막힙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 사이의 도는 가까워도 넘지 말고 멀어도 끊지 말라. 그는 관계의 거리를 물의 흐름에 비유했습니다. 물이 너무 급히 흐르면 흙탕물이 되고 너무 멈추면 썩는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적절히 흐르고 멈출 때 멈춰야 맑은 관계가 오래갑니다.
우리는 종종 진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다하여도 인연을 억지로 잇는다면 그 마음 또한 썩는다. 즉, 인연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멀어짐이 자연의 질서이고 그 침묵이 서로를 위한 배려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관계의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끊임없는 연락, 끝없는 대화, 답장하지 않으면 무례하다는 강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고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약용은 흠음신서에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뜻이 흩어지고 뜻이 흩어지면 도가 멀어진다.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관계의 예의입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를 향한 시선을 새롭게 정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멀어질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서로가 변했기 때문이고, 둘째, 한쪽이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모든 인연은 기울어진 그릇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쪽이 계속 채워주면 언젠가는 흘러넘친다는 뜻이죠. 그때는 잠시 멀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거리를 두는 건 냉정이 아니라 균형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멀어진다는 것은 곧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둔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숨쉬게 하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멀어진 벗을 원망하지 말라. 멀어짐이 없었다면 나는 나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벗들과의 편지 왕래가 끊긴 뒤에야 비로소 자신 안의 고요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탄생한 글이 목민심서여 여유당전서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의 시기는 마음이 숨을 쉬는 시간입니다. 모든 대화는 침묵에서 시작되고 모든 이해는 거리 속에서 자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쳤다면 그건 미움이 아니라 거리의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조금 멀어져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초점을 잃듯 인연도 한 발 떨어져야 본질이 보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을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이어갈 수 있다. 진심은 고집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려놓음 속에 더 큰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은 결국 관계를 질식시킵니다. 사람 사이의 가장 큰 지혜는 붙잡을 때와 놓아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어질 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좋은 기억 한 조각은 마음속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미워 떠난 인연은 다시 엉키고 감사로 떠난 인연은 먼 훗날에도 향기를 남긴다. 침묵의 끝에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조금은 성장했다는 고백, 그 마음이 관계의 마무리를 품격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입니다. 멀어짐 속에서도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연은 형태를 바꿀 뿐 흐름은 남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거리를 두되 마음은 놓지 말라. 그 거리가 서로를 맑게 한다. 인생을 돌아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내 속의 어두움을 보았고 누군가를 통해 내 안의 따뜻함을 확인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세상에서 배운다. 그 말처럼 우리의 삶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승인 학교였습니다. 앞서 우리는 세 가지 물음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힘든가? 무엇이 자랑스러운가? 무엇이 고마운가? 이 세 질문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모입니다. 그 사람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지요. 힘듦을 말하는 태도에는 그 사람의 인내, 자랑을 말하는 태도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 감사를 말하는 태도에는 그 사람의 영혼의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 질문 앞에서 각자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는 우리 또한 자신의 수준을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마음의 줄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 그 마음의 줄이란 남을 이기려는 욕심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중심입니다. 본성을 지킨다는 것은 거창한 도덕의 문제보다 하루의 작은 선택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즉시 되받아치지 않고 잠시 침묵을 택하는 것. 그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본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 대신 한 줄의 감사를 떠올리는 것. 그건 철학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평가하기 전에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한순간 떠올려 보는 것. 그건 배려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본성을 지키는 삶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간순간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훈련입니다. 정약용의 생애는 바로 그 훈련의 역사였습니다. 유배지에서 외로움과 결핍 속에 살면서도 그는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그는 글을 쓸 때마다 자신에게 물었다고 하지요. 이 글이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가? 그 질문이 그의 모든 저술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지금도 시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그는 권세를 잃었지만 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벗을 잃었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은 놓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그의 책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품격의 태도였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잘못했을 때 고개를 숙일 줄 알고 누군가의 선의 앞에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알지만 그 목소리로 타인을 눌러앉히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지만 그 거리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의 품격으로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볼 수 있습니다. 거창한 철학서가 없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의 대화 속에서 우리도 본성을 닦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에 분노하는가?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세 물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대답이 조금씩 맑아질수록 우리의 본성도 그만큼 깊어집니다. 정약용은 마지막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고요하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다. 결국 세상을 밝히는 일은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바로 보고 나를 바로 보는 일. 그것이 철학이고 그것이 곧 삶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마음의 줄 하나를 곧게 세울 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덜 거칠어지고 사람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본성을 잃지 않는 삶, 그것이야말로 정약용이 남긴 가장 현실적인 철학 아닐까요?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